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딸을 버린 언니 부부가 그 딸에게 모아놓은 돈 주고 시집가라는 막말을 해서 쓰니님 형제들이 언니 부부에게 사이다를 날리고 연을 끊은 사연인데요. 후기도 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0대 중반 아줌마입니다. 얼마 전에 인간 같지 않은 언니에게 한마디 한 걸로 조금이나마 마음이 풀려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일남 삼녀 중 차녀입니다. 언니 하나에 여동생과 남동생이 하나씩 있습니다. 언니는 환갑이 다 되었어요. 언니의 인생도 참 기구하지만 자기 인생 자기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불쌍하지도 않고 화만 납니다. 언니에게는 딸 하나와 아들 하나가 있어요. 언니는 첫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안 지나서 형부가 교통사고로 죽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다가 재혼을 했는데요. 언니가 혼자 살 때 자기 딸을 참 많이 미워했습니다. 허벅지에 멍이 들어 있어서 조카에게 물어보면 엄마가 꼬집어서 그랬다고 하고요. 등이나 엉덩이에 멍자국이 자주 보였어요. 그 아이는 어려서부터 몸이 약했습니다. 몸도 약해서 골골거리는 자기 딸을 그렇게 손댈 곳이 어디 있다고 그러는지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그때 남동생은 좀 어렸었는데 성격이 불같은 아이라서 큰 누나인 언니에게 막말을 하며 조카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었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똑같았어요. 변하지 않았죠. 요즘에는 당장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만 그때는 그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얘기하기를 네가 데려다 키울 거 아니면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렇게 언니에게 뭐라고 하면 오히려 사람들 안 보는 데서 더 괴롭힐 거라고요. 눈물을 머금고 참았습니다. 조카가 너무 가엾고 불쌍했어요. 첫 번째 형부가 가고 나서 5년 뒤에 언니는 지금의 형부와 재혼을 했습니다. 재혼을 하고 나서도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형부라는 사람은 의붓딸인 제 조카에게 손을 대거나 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 인간은 더 나쁜 놈이에요. 언니가 살던 집은 저희 부모님 사시다가 이사를 가시면서 언니에게 주신 집인데 저도 그 집에서 자란 만큼 그 집은 좀 오래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지금은 그 단독주택이 있던 지역이 재개발이 되어서 언니네는 이사를 갔습니다만 그 단독주택에서 살 때 겨울에 보일러를 언니 부부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이 자는 안방에만 켜놓고 제 조카는 그 옆방에서 자라고 해놓고는 보일러도 안 넣어주고 전기장판만 하나 깔아줬다더군요. 그것도 그 형부란 놈은 조카에게 전기장판을 저녁에 켰다가 잠들기 전에 끄라고 했다고 조카가 언젠가 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카는 항상 겨울에 감기를 달고 살았습니다. 가뜩이나 어려서부터 몸이 약한 아이였는데 그렇게 보일러도 들어오지 않는 방에서 어린애가 혼자 추위에 떨며 잤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형부란 놈이 인간도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짐승도 아니고 제 자식을 그럴 수가 있나 하는 생각에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리고 밤에 언니네가 치킨이나 피자를 배달시켜서 먹으면 옆방에 있는 조카는 부르지도 않고 언니 부부와 아들 이렇게 셋이서만 몰래 먹었대요. 조카가 한창 자랄 나이에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이것도 용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니가 재혼해서 낳은 조카는 나이 차이도 많이 나는 자기 누나를 어렸을 때부터 무시를 하더라고요. 이름 부르는 것은 기본이고 욕도 하고요. 그래서 저나 누가 뭐라고 하면 형부란 놈은 그냥 두라고 하더라고요. 언니 부부가 집에서 얼마나 아이들을 차별하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제가 결혼을 하고 남편과 조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마다 울었어요. 걔 그러다가 정말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할 것 같다고요. 저는 첫 조카인데다가 자주 아프고 약한 아이라서 항상 가엾고 불쌍했거든요. 제 여동생과 남동생도 마찬가지였고요.
제가 항상 그 조카 아이 때문에 마음 아파하니까 남편이 언젠가 그 아이를 우리가 데리고 있자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그 말이 너무 고마웠습니다. 언니가 워낙 말이 안 통하는 사람이라 조심스럽게 조카를 내가 데리고 있어도 되겠냐고 물어봤어요. 생각보다 순순히 데리고 있으라고 하더라고요. 조카가 중학교 들어갈 무렵부터 제가 데리고 있었습니다. 저도 아이가 태어나고 둘이 언니 동생 하면서 잘 지냈어요. 조카 아이는 몸이 약해서 다 커서도 일을 할 수 없고 해서 그냥 저희 집에서 있었습니다. 저희 집에 조카가 있으면서 저희도 조카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겠지요. 제 딸을 조카가 키워주다시피 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남편과 일하러 나가면 집안일도 해놓고요. 제 딸 공부도 시키고요. 조카는 저희 집에 와서 살면서 저에게 언젠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모 집에서 사니까 겨울에 춥지 않고 배고프지 않아서 좋다고요. 그 말을 듣고 저와 남편이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세월이 가서 조카가 30이 다 될 무렵에 남편이 조카에게 방통대라도 다니라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조카 아이는 방통대를 다니기 시작해서 졸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방통대를 다니면서 만난 남자와 사귄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너무 기뻤습니다. 몸도 약하고 항상 집에만 있으니까 남자를 만날 일도 없었는데 남자친구가 생겼다니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조카에게 당장 남자친구를 데리고 집에 오라고 했습니다. 정말 못하는 요리 실력이지만 제가 할 수 있는 맛있는 음식들을 많이 만들어 놓고 조카의 남자친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선하고 착해 보여서 정말 좋았어요. 제가 준비해 놓은 음식들도 잘 먹고요. 그러더니 그 조카 남자친구가 저에게 이모님이 땡땡이 부모님 대신 키워주시기가 쉽지 않으셨을 텐데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가 조카 남자친구를 붙잡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조카와 남자친구가 사귀는 동안만이라도 예쁘게 만나기를 바랬어요. 조카가 몸이 약해서 아이를 낳기도 힘들고 할 테니 그렇게 약한 여자아이와 아들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면 허락해 줄 부모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근데 얼마 후에 둘이 결혼을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남자 쪽에서 상견례를 하자고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조카의 시부모님 될 분들을 만났는데 우리 조카를 정말 예뻐하더라고요. 싹싹해서 너무 예쁘다고 하시면서요. 이런 천사 같은 사람들이 있나 했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결혼 준비를 시켰습니다. 제 동생들도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는 중에 조카가 저와 남편에게 혼주석에 앉아달라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알겠다고 했습니다. 조카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엄마는 결혼식에 안 부를 거냐고요. 당연히 안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연락을 전혀 안 하고 살던 언니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자기 딸이 결혼하는데 자기에게 한마디도 안 했다며 화를 내더라고요. 어이가 없었어요. M이라는 인간이 딸을 나 몰라라 하고는 내가 그 집에서 데리고 나와서 20년 가까이 데려다 키웠는데 지가 무슨 자격이 있다고 그딴 소리를 하는지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조카 아이가 그렇게 결정한 거고 나는 그거에 따를 뿐이라고 했습니다. 자기 집으로 조카네 커플을 오라고 하라고 하라더군요. 싫다고 했습니다. 괜히 애들 만나서 결혼 준비하고 있는 애들 사이 갈라놓지 말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집에서라도 조카네 커플을 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조카에게 말했더니 그러자고 하더라고요. 제 동생들에게도 말했더니 자기들도 그날 오겠다고 난리를 치더군요.
그렇게 저희 집으로 모두 모였습니다. 언니란 인간이 하는 소리가 제 조카에게 돈 모은 거 자기에게 주고 시집가라고 하더라고요. 형부란 인간은 옆에서 듣고 있고요. 그 첫 마디에 제 남동생이 언니에게 욕을 하면서 미쳐도 단단히 미쳤다고 난리를 쳤습니다. 남편과 제부가 말려서 겨우 진정시키고 있는데 형부가 요새 딸들이 결혼하면서 모아놓은 돈 집에 주고 시집을 간다는데 당연한 걸 가지고 제 동생이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남동생이 언니 부부에게 여기서 계속 맞을 짓 해서 나한테 처맞고 합의금 받을 작정으로 여기 온 거냐고 하면서 집 재개발될 때 보상금 받은 거 조카 몫이나 떼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거 어차피 우리 부모님이 해주신 거라서 언니 이름으로 되어 있었으니 언니 부부 죽으면 언니네 아들이랑 조카랑 나눠 갖게 될 거라고 하면서요. 그리고 조카 남자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자기의 장인 장모는 저와 남편이고 자기의 처가는 여기뿐이니 자기네 결혼식에 올 생각도 말라고요. 조카와 연애하면서 부모에 대해 다 얘기를 들었는데 들으면서 집으로 찾아가서 당신들 패버리고 싶은 마음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요. 제 동생들도 난리를 치고 예비 조카 사위도 그렇게 나오니 언니 부부는 기가 좀 눌리더라고요. 그리고는 남동생이 말했습니다. 이 개만도 못한 인간들아. 니들이 땡땡이한테 한 짓은 공소시효도 없어. 땡땡이 몸에 멍들어 있던 거 어려서부터 내가 다 사진 찍어놨어. 언젠가 니네 고소하려고 찍어놓은 거야. 니네 하는 짓을 보니까 당장 고소해야겠다. 감옥에 갈 준비나 해. 내가 변호사랑 상담해봤는데 니네 최하 3년이래 이 미친 것들아. 이렇게 말했더니 언니 부부는 깜짝 놀라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런 게 어딨냐고 하면서 저희 집을 나서더라고요. 나가서 엘리베이터까지 제 남동생이 쫓아가면서 3년 동안 감옥에서 반성이나 하고 나오라며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도 니네들 가만두지 않겠다고 고래고래 소리 지르더라고요. 남동생에게 물어보니 언니네 부부 겁주려고 그냥 한 소리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조금이나마 시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조카네 커플은 조카네 부부가 되어서 잘 살고 있습니다. 결혼식에는 저희 부부가 당연히 혼주석에 앉았고요. 가엾게 자랐는데 좋은 남자와 좋은 시댁 만나서 예쁨 받고 사는 거 보면 제가 너무 기뻐서 눈물이 날 정도예요. 조카 사위와 그 부모님께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여기에라도 터놓고 풀어놓으니 마음이 좀 가벼워지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후기입니다. 글을 보내고 댓글 전부 읽어봤습니다. 후기가 궁금하다고 하신 분들이 많아서 이렇게 후기를 보냅니다. 저보다도 저의 남편이 대단하다고 말씀해주신 분들이 더 많았네요. 그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저는 제 조카이지만 남편 입장에서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처조카를 딸처럼 데리고 있었던 것이니까요. 저희 언니 부부를 짐승만도 못한 사람들이라고 욕하신 분들도 많았는데 저도 옳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모성애가 있는 것은 사람과 짐승이 마찬가지인데 저희 언니는 모성애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인간이니까요. 조카는 결혼해서 시댁에서 예쁨 받으며 잘 살고 있습니다. 언니는 형부와 재혼해서 낳은 아들을 딸과 그렇게 차별하면서 애지중지해가며 키웠어요. 그 아들에게 지금 언니 부부가 많이 시달리면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조카 아이는 게임 중독 때문에 대학도 그만두었습니다. 학교를 가지 않고 PC방에서 밤을 새워 게임하고 낮에는 자취방에서 자는 생활을 하고 살았나 봐요. 그리고는 학교를 그만두고 친구들과 놀면서 살더니 서른이 되니까 친구들과 동업으로 술집을 차리겠다, 노래방을 차리겠다 하면서 언니 부부에게 손을 벌렸답니다. 그 조카는 친구와 술집을 차려서 운영하다가 1년도 안 되어서 문을 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놀고 먹으면서 언니 부부에게 또 뭘 차려달라고 하면서 들들 볶고 있나 봐요. 위해 주며 기른 자식,
할아버지 수염 뽑는다더니 딱 그런 모양새입니다. 저와 동생들은 언니네가 그렇게 힘들게 사는 것을 형제라고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손 벌리며 부모를 들들 볶는 조카에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할 생각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형제간에 너무한다고 하실 분들도 계실 수 있겠지만 저와 동생들은 언니 부부가 그렇게 자식에게 시달리며 사는 것이 인과응보라고 하고 있어요. 몇 달 전에 남동생이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한 부분이 길로 수용이 되면서 나라에서 보상금이 나왔습니다. 남동생은 그 돈 부모님께 드린다고 하더니 저와 여동생에게 1,000만 원씩 주었어요. 남은 돈은 부모님께 드린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그 땅은 네 명의이니 그 돈도 네가 알아서 하라고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동생은 큰 누나에게는 그 돈 절대 줄 수 없다면서 큰언니에게 줄 1,000만 원을 조카에게 주었습니다. 조카 사위는 자기네가 결혼을 했는데 그 돈을 삼촌에게 왜 받냐며 난리를 쳤다는데 남동생도 고집이 보통이 아니라 조카 사위에게 화를 내면서 받으라고 해서 받았다고 합니다. 그 사실은 어떻게 알았는지 언니가 조카에게 생전 안 하던 전화를 했다는군요. 언니가 조카에게 전화를 해서 삼촌에게 돈 받은 것이 얼마냐고 물었는데 제 조카는 떨려서 자기 엄마에게 아무 말도 못했다고 합니다. 언니가 며칠을 전화로 삼촌에게 받은 돈을 나눠달라고 해서 마지못해 조카 사위가 전화기를 빼앗아서 언니에게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다신 전화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조카 사위가 언니에게 삼촌이 조카 예뻐서 준 돈을 탐내는 엄마는 처음 봤다고 하면서 다신 연락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를 하는데 더 심하게 얘기하지 그랬냐고 괜히 조카 사위에게 화를 내서 미안했네요. 조카에게 들으니 조카 사위가 자기 본가에 삼촌이랑 이모들이 그렇게 자기네 부부를 예뻐한다고 자랑한다고 하더라고요. 몸도 약한 아이와 결혼해서 위해주며 사는 것만도 저희 형제들은 조카 사위에게 고마운데 말이에요. 언니네 아들은 점점 더 개망나니가 될 것 같은 느낌에 못돼 먹은 언니 부부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 같아서 시원하기도 하지만 약간 걱정이 되기도 하고 복잡한 심경입니다. 조카 아이가 결혼하고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이렇게 후기 보냅니다. 이모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 저희 부부와 제 동생들에게 많은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해주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실의 막장은 드라마보다 더한 것 같네요. 쓰니님 정말 천사 같은 분이시네요. 쓰니님 가족들, 형제분들, 조카님 부부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사연은 견디기 힘든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셨더니 시누이들이 난리를 치길래 시누이들 알아서 하라고 하고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한 것이 옳은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여러분들의 조언을 구하고자 글을 씁니다. 저희 홀시어머니는 감당이 안 될 정도의 변덕과 엄살, 게으름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딸 셋의 아들 하나를 낳으셨는데 아들에 대한 집착이 너무 심하세요. 시어머니는 얼마 전까지는 먼 지방에서 고집스럽게 홀로 사셨습니다. 하루에 몇 번씩 아들에게 전화를 하시고 안 받으면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셨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으면 시누이들에게 전화를 해서 아들이 전화를 안 받으니 너희들이 전화해봐라 하셨어요. 남편이 전화를 받을 상황이 되어서 시어머니와 전화 연결이 되면 용건은 별것이 없었습니다. 뭐 하고 있냐? 밥은 먹었냐? 이게 전부였어요. 매일 아프다고 죽는 소리를 하셨습니다. 당장 오늘 밤을 못 넘길 것 같다고 하시는 통에 놀라서 남편과 제가 4시간을 넘게 차로 달려가 보면 너희 따라가서 병원을 가봐야겠다고 짐을 싸셨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시어머니를 모시고 와서 병원에 갔습니다.
병원에서는 그저 노안이시라고 치매약과 혈압약, 진통제 등을 처방받고 왔는데 어머님은 주사도 맞고 사진도 찍고 해야 하는데 그런 것을 안 해준다고 죽어가신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그래도 의사가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그 의사 돌팔이라고 다른 병원에 가보자고 그러셨습니다. 또 오신 김에 저희 집에 며칠 계시게 되시면 방 2칸짜리 빌라인 저희 집에 안방을 내드리고 저는 재택근무라서 시어머니와 집에 함께 있다가는 혼이 나갈 일들이 생겼습니다. 어머님은 대소변을 흘리시고 옷도 적시셔서 냄새가 나고 욕실에서도 그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 상태로 그냥 나와서 거실에 펴놓은 이부자리에 앉으셔서는 종일 아프다 아프다를 반복하셨어요. 남편이 퇴근하기 전부터 전화를 해서 언제 들어오냐고 물으셨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오면 계속 아들 옆에 붙어 앉으셔서 아프다 아프다 하시고 잠자리에 누우셔도 새벽 3시에 일어나셔서 저를 일어나라는 듯이 냉장고 문을 쾅쾅 열었다 닫았다 하셨어요. 어머님이 오시면 저희는 어머님께 안방을 내드리고 거실에서 잤거든요. 시끄러운 소리에 제가 잠에서 깨면 계속 말을 거시고 5시 넘어서는 남편에게 밥 먹고 자라 하셨습니다. 제가 억지로 밥상을 차리면 밥상 앞에 앉아 한술 뜨려는 남편에게 답답해서 못 있겠다, 다시 시골 보내줘라 하시고 기차표가 당장 없다고 해도 당장 데려다 달라고 고집을 부리셨어요. 시누이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는 답답해 죽겠다고 시골 보내달라고 응석을 부리시는 것이 무슨 공식처럼 반복이 되었습니다. 지난번에도 시골 보내달라고 하도 그러셔서 차를 렌트해서 제가 운전하고 왕복 10시간 넘게 걸려서 모셔다 드리고 왔습니다. 큰 시누이네 사업한다고 아버님 가지고 계시던 땅 담보로 대출받고 이자만 겨우 내고 있다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그 땅 팔아서 시누들끼리 나눠 가졌습니다. 그때 시누들이 저희에게는 1,000만 원 주더군요.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시어머니가 저에게만 매달리시니 못 견디겠더군요. 내려가신 지 얼마 안 되어서 또 죽는다고 난리를 치니 이번에는 막내 시누이가 내려갔는데 하도 우는 소리를 하시니 대책도 없이 모시고 올라와서는 며칠 지내보더니 자기네도 바쁘고 정신없고 대소변도 처리가 힘들다고 저에게 전화로 하소연을 하고 남편은 그러게 왜 대책도 없이 모시고 왔냐고 시누이에게 난리. 시누이네 며칠 계시는 동안 병원도 가고 그러다가 어머니는 또 답답하다고 시골 내려가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10년간 겪어온 터라 남편은 이렇게 살 수 없다고 하며 예전부터 알아보던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매달 요양원비가 만만치 않았지만 누나들과 나눠서 내자 하려니 엄두가 나지 않고 해서 저희가 요양원비 다 부담할 테니 말없이 가만히 있으라고 엄포를 놨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고 나니 시어머니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누이들 셋이 번갈아 가면서 전화를 해서는 불쌍한 엄마 그렇게밖에 못하냐고 원망을 하고 어디냐? 당장 가보겠다. 오늘은 요양원 다녀왔냐? 엄마는 뭐하고 계시더냐? 한 푼 보태주지도 않은 시누이들이 갑자기 효녀들이 되더군요. 이렇게 난리를 치며 전화를 해대는 누나들 때문에 남편은 정말 정신도 하나도 없고 많이 힘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 요양원에 모신 지 2주 되고 나서 시누이들이 다 같이 저희 집에 왔어요. 시누이들은 시골에서 사시던 엄마를 그렇게 답답하게 요양원에 모시면 어쩌자는 것이냐고 하며 엄마 불쌍해서 어떡하냐고 난리였습니다. 남편도 듣다 못해 유산을 누나들이 전부 가져가고는 왜 나한테 엄마 모시는 것을 떠넘기냐고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큰 신우에게 매형이 사업한다고 가져간 돈이나 내놓으라며 그 돈으로 어머니 모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른 시누이들도 그렇게 어머니가 걱정되면 당장 퇴원시키러 가자고 하더니 부모님 재산은 누나들이 전부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이니 셋이서 얘기해서 어머니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남편 말을 듣다 보니 저도 화가 나더군요. 그래서 시누이들에게 나는 욕심 없는 줄 아냐고, 형님들이 재산은 다 받아놓고 왜 우리에게 자식도리를 강요하냐고 했습니다. 저 억울해서 앞으로 어머님 요양원비도 못 내니 형님들이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다. 다 알면서도
도리한다고 했더니 누굴 호구로 아냐고 하고 지금 대화 내용 다 녹음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형님들도 버린 본인들 어머니를 그래도 모셔보려고 요양원에 모셨는데 이렇게 찾아와서 어머니 불쌍하다고 난리칠 거면 형님들이 모시고 살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양원 모실 때 남편이 잔말 말라고 경고하지 않았냐고, 우리 받은 것 없이 할 도리 다 했으니까 이제 형님들이 하면 된다고 했더니 시누이들은 아무 말 못하더라고요. 그리고 슬그머니 다들 돌아갔습니다. 그 뒤로 시누이들 모두 모르쇠로 일관했어요. 남편이 시누이들에게 요양원 연락처와 주소를 문자로 보내고 앞으로는 어머니 알아서들 잘 모시라고 했답니다. 시누이들은 받을 것은 받고 아무 책임도 안 지려고 저희에게 책임을 떠넘겼으면 가만히나 있을 것이지 괜히 저와 남편을 건드려서 이런 사단을 만들었는지 모르겠네요. 가끔 요양원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큰 시누이가 요양원비를 지불한다고 합니다. 시간도 어느 정도 지나서 어머님 요양원에 적응도 다 하셨을 텐데 남편은 저보고 요양원에 가보지 말라고 합니다. 괜히 갔다가 누나들에게 또 무슨 덤탱이를 쓸지 모른다고요? 저희도 40대입니다. 남편의 직업이 정년이 보장된 직업이고 저도 일을 하고 있어서 아이 둘 키우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빠듯하지만 어머님 요양원비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고 그렇게 하려 했고요. 그런데 시누이들의 행동이 너무 괘씸해서 남편도 저도 손 떼려고 하는 것이에요. 근 10년을 폭삭 늙는 기분으로 살아왔는데 이렇게 잠정적으로나마 정리가 되어서 마음이 좀 편합니다. 얼마 전에 큰 시누이가 전화했길래 이제 시누이들은 정신병자들로밖에 안 보이니 연락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만간 시부모님 재산 중에서 우리 몫은 돌려줘야 할 것이라고 하고 안 되면 소송도 불사할 것이라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했습니다. 남편도 말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시골에서만 살아오신 어머니의 아들에 대한 집착을 제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겠기에 이렇게 했습니다. 집안 이야기를 어디 가서 말할 수 없어 여기에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것 없이 10년 그렇게 하셨으면 충분히 한 것 같습니다. 이제 남편분과 자녀들 교육에만 집중하시고 마음을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은 화가 난 손윗동서 눈치를 보며 잘못도 없는 쓰니님이 아랫동서라는 이유로 사과를 강요하던 시댁 식구들에게 할 말 다 하고 발길을 끊겠다고 선언한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 12년 차 며느리입니다. 결혼 전부터 다니던 직장 지금까지 다니며 맞벌이로 살고 있습니다. 신랑은 형과 누나가 있는 3남매 중 막내입니다. 결혼하고 참 많은 일들이 있었네요. 결혼 후 첫 설에 형님은 개인 사정으로 음식하러 못 오셨어요. 그 다음에 추석부터 3년간 어머니에게 서운하다고 명절에 아주버님만 왔습니다. 저는 명절 이틀 전에 가서 시댁에서 자고 명절 전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음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지금까지 몇 번을 제외하고는 명절 전날 오후 4시쯤에 시댁에 왔어요. 그때까지 저는 혼자서 차례 음식을 거의 다 해놓았고 형님은 와서 별로 안 남은 명절 음식을 함께 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제가 매번 신랑에게 우리도 늦게 가자고 해봤지만 그럼 너는 형수랑 같은 사람밖에 안 된다며 제가 생각을 조금만 바꾸라는 대답만 들었네요. 그러다 어느 해에 아버님 기제사 때 제가 회사에서 반차도 내지 못해서 퇴근 후에 시댁으로 간 적이 있었습니다. 형님에게 혼자 고생 많으셨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형님은 저에게 미안할 짓을 하지 말라고 신경질을 내시는 거예요. 아무 소리 못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여태껏 내가 음식 다 할 때는 제때에 오지도 않았으면서 한 번 음식했다고 그딴 식으로 신경질을 내는 것이 양심이 있는 것이냐고 형님에게 바로 따지지 못한 것이 한이 됩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 명절 음식 2번과 아버님 기제사 1번 총 3번에 필요한 음식을 각자 집에서 준비해서 가는 것으로 했습니다. 지난 추석에는 전날 음식을 다 해서 시댁으로 가니 형님이 저를 아는 척도 안 하더라고요.
기분이 안 좋은가 했는데 명절 당일까지 저에게 말 한마디 안 했어요. 제가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 하길래 그냥 넘어갔습니다. 친정에 와서 형님이 그렇게 저에게 차갑게 굴었던 이유가 뭔지 궁금하기도 하고 오해가 있으면 빨리 풀어야지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두 번을 전화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신우에게 전화가 왔는데 둘이 무슨 일 있었냐고 하길래 잘 모르겠다고 전화를 해도 형님이 전화를 안 받는다고 했습니다. 혹시 명절에 제가 시댁에 늦게 도착을 했다고 형님이 화가 난 것일지도 모르겠다고 했더니 신우가 그것 때문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명절 이틀 전에 가서 혼자 음식 다 했고 만삭일 때도 설명절이랑 아버님 기제사 때도 게으름 피우지 않고 일 다 했다고 했더니 신우는 저 고생하는 거 다 안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형님이 제가 늦게 왔다고 화를 내니 앞으로는 일찍 와달라면서 신랑에게 오늘 얘기는 하지 말아달라고 하길래 알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너무 억울한 마음에 열받아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신랑에게 신우와 통화한 내용을 말했어요. 신랑이 말하길 그럼 앞으로 조금 일찍 가자고 하더군요. 시댁과의 문제에서 제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던 신랑이 이런 말을 할 것을 예상하고 있기는 했지만 순간 기분이 팍 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랑에게 왜 매번 나만 희생을 해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명절에 일찍 가서 일한 것은 뭐고, 형님은 늦게 오거나 아주버님만 보내고 아예 안 온 적도 있었는데 아무도 뭐라 하는 사람도 없었고, 내가 그렇게 어머님께 형님 일찍 오시라고 말씀해 주시면 안 되겠냐고 해도 어머님은 형님에게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지금은 명절 음식 다 해가지고 모이는데 일찍 가고 안 가고가 왜 중요하냐고 했더니 신랑은 그냥 제가 조금 양보해 달라고 했습니다. 제가 그럼 신우랑 어머니는 형님이 잘못하는 것은 형님이 무서워서 아무 말 못하고 나는 만만해서 함부로 해도 되는 사람이냐고 했더니 신랑은 별 대답을 못했습니다. 신랑에게 그렇게 말하고 나니 지금까지 섭섭했던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형님과 어머니와 신우 사이에 예전에 감정 상하는 일이 있어서 형님이 3년 정도 시댁에 왕래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신우와 어머님은 형님에게 싫은 소리 하시기를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어요. 형님이 저에게 그렇게 양심 없는 모습을 보였어도 형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따뜻한 말씀을 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눈물이 쏙 빠지도록 꾸짖는 분이세요. 형님이 어머님께 한번 혼나고 나서 형님이 화가 많이 났던 것 때문에 시댁에 한동안 왕래를 안 한 것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형님이 시댁에 안 온다고 신우가 시어머니 편을 들며 참견을 해서 일이 커졌던 것이었어요. 형님이 어머님에게 화가 난 상태에서 신우까지 그렇게 나오니 감정이 많이 상해서 형님이 한동안 시댁에 아예 발길을 끊고 살았던 것이었죠. 그런데 그건 그거고 어쨌든 저도 시댁에서 대우 못 받는 것은 똑같은 입장인데 형님이 왜 저에게 그렇게 화가 났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형님이 시댁에 왕래를 안 할 때 형님 몫까지 다 일했던 사람인데요. 그리고 지금 와서 형님이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저에게 화가 나 있다고 해도 며느리끼리 동병상련의 마음으로 형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중인데요. 시댁 식구들과 남편은 제가 형님에게 사과를 하는 식으로 풀어나가길 원하니 정말 억울해서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힘들기까지 하더라고요. 이번 설 전에 다 같이 모여서 얘기도 해보고 오해도 풀자고 신우 집에서 저녁 먹고 하룻밤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주말에 신혼에 다녀왔어요. 그날 저는 마음 굳게 먹고 형님이 먼저 말 걸지 않으면 얘기 안 할 생각으로 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나 신우가 제가 먼저 형님에게 숙이고 들어가라는 식으로 말하면 할 말 다 하리라 다짐하고 신우 집에 갔습니다. 그런데 신우집에 갔더니 형님은 안 보이고 아주버님과 아이들만 있더군요. 형님은 사돈어른이 편찮으셔서 좀 늦게 온다고 신우가 얘기해 주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신우와 시어머니가 저에게 얘기를 하는데 형님과 좋게 풀어나가라고 하더군요. 아주버님은 TV를 보고 있었지만 얘기가 다 들렸을 거예요. 아주버님도 신랑도 아무도 나서지를 않았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잘했는데 없는 죄까지 뒤집어 쓰고 사과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어요.
저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신우에게 대들었습니다. 형님이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내가 형님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면 형님이 윗사람으로서 모범을 보이고 아랫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잘못한 것을 꾸짖고 하면 받아들이겠다. 그런데 시댁에 서운하다며 형님은 시댁의 발길을 끄는 적도 있었다. 그때 내가 시댁에서 일 다 하고도 형님에게 한마디 안 했다.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형님은 나에게 기분이 나빠 있다. 그런데 어머님과 신우 형님은 나에게 잘못이 없어도 사과를 하라고 하고 있다. 나는 못한다. 이 집에서 내가 형님과 같은 며느리 입장이라서 그런지 형님은 오히려 짠하다는 생각이 든다. 내가 이 집에 시집 왔을 때 형님은 시댁에 참 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런 형님을 사소한 일로 무섭게 꾸짖은 어머님과 어머님 편을 드는 신우 때문에 형님이 한동안 시댁의 발길을 끊었던 그 마음을 나는 이해한다. 그런데 두 분은 이제 나를 시댁과 발길을 끊도록 만들고 있다. 형님과는 내가 알아서 풀겠다. 대신 나도 내가 마음 풀릴 때까지 형님이 했던 것처럼 시댁과 발길을 끊겠다. 하고 신랑에게 가자고 했습니다. 신랑이 어쩔 줄 몰라서 있길래 당장 가자고 재촉했어요. 그때 신랑이 따라 나서지 않으면 저 혼자 택시 타고 집에 와서 신랑과 결혼 생활도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는 마음이었거든요. 신랑이 따라 나서고 나오려고 했는데 신우가 제 두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하면서 제 마음 다 안다고 제가 고생한 것들 다 알고 본인 동생이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도 다 안다고 하며 얼른 제 마음이 풀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신랑에게 받은 스트레스, 시댁에서 받은 스트레스 전부 본인에게 풀라고 하는데 저는 아무 대답 없이 나와서 신랑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와서 신랑에게 말했습니다. 저 앞으로 시댁에 안 간다고요. 시댁 식구들 누구도 나에게 연락하지 않도록 중간에서 잘 하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참고 할 일 다 했더니 나보고만 참으라고 하고 잘못도 없는 나에게 사과까지 시키려 드는 사람들이 당신네 식구들이라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신랑과 냉랭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신랑은 제 기분 풀어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보이는데 쉽게 마음이 풀어지지 않네요. 신우와 고모부는 시어머니를 참 잘 챙기는 사람들입니다. 어머님은 자기 고집만 있으시고 며느리에게 냉철한 분이시지만 신우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라 좋게 좋게 넘기려다 보니 저를 서운하게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서 친정일로 머리 아플 신우가 짠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고 제가 혼자 희생하면서 마냥 참고만 살 수도 없어서 그렇게 시어머니와 신우, 아주버님 다 있는 데서 그동안 쌓인 것을 모두 풀어놓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풀리면 다시 시댁에 가게 되겠지만 좀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명절에 왜 엄마는 할머니 댁에 안 가냐고 아이들이 물어보면 뭐라 대답할지가 걱정이긴 하네요. 어쨌든 제 감정이 자연스럽게 풀리기 전까지는 억지로 시댁에 가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익명의 힘을 빌려 이렇게나마 그동안 있었던 일을 풀어놓고 나니 시원하네요.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쓰니님, 잘하셨습니다. 그동안 혼자 고생 많이 하셨으니 하시고 싶은 대로 하셔도 됩니다. 마음 풀리시면 움직이시고 평생 안 풀리시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요. 아이들 생각해서 억지로 움직이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전처의 외도로 이혼하고 홀로 모시고 살던 어머니를 좋은 여자분을 만나 함께 한동안 효도하다가 얼마 전에 보내드렸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0이 된 돌싱남입니다. 전처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낸 지도 10년 정도 되었네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는 제가 중학교 때 이혼을 하셨고 어머니는 학교 졸업 후 바로 결혼을 하셨던 터라 일을 해보신 적이 없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는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어릴 적 잘 살던 저희 집은 한순간에 형편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머니는 직장 생활을 시작하셨는데 많이 힘이 드셨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신 후 뇌졸중 증세로 편마비까지 오셨어요. 그 뒤로 저는 중고등학교를 간신히 졸업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를 모시고 살며 생활을 하던 중 아버지께서 저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저를 대학에 보내주겠다면서 등록금이며 졸업할 때까지 생활비를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갑자기 이혼하시고 떠나신 아버지가 원망스러웠지만 그래도 하나뿐인 자식이라고 연락을 하셨나 봅니다. 대학에 가고 싶기도 했지만 생활 여건상 포기한 상태로 살고 있던 중에 대학을 갈 수 있다는 것에 기쁜 마음이 컸습니다. 저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고 대학 졸업 후에 번듯한 직장에 입사를 하게 되면서 결혼도 하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도 이제 잘 풀리는가 싶었죠. 그러던 중에 3년의 결혼 생활이 지날 무렵 전처는 외도를 했고 저에게 발각이 되어 저는 전처와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할 때 아프신 어머니를 혼자 두고 결혼하는 것이 마음에 걸렸지만 엄마는 제가 가정을 꾸려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저는 효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그 당시 건강이 좋지 않은 엄마가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친구처럼 때로는 애인처럼 지냈던 우리 모자는 제가 결혼을 하면서부터 거리가 가까운 곳에 신혼집을 마련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소원이라고 하셨기에 저는 최선을 다해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전처는 지금 생각해보면 연애할 때부터 의심될 만한 행동들을 종종 했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전처를 믿으려고 노력했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저는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이혼은 절대 하지 않으려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전처의 행동들 중에서 의심 가는 것들이 많았지만 판도라의 상자를 열 생각은 절대 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면 이혼을 하게 될 것이 두려웠고 그로 인해 마음 아파할 엄마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서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점점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발각이 된 후에 너무도 당당했던 전처의 태도에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이혼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이혼하게 된 과정은 상세하게 적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혼 후 불편하신 엄마를 대신해서 집안 살림을 하며 함께 살고 있었어요. 마음 아프게 이혼을 했지만 어머니와 함께하는 하루하루가 즐거움이었습니다. 엄마는 얼굴도 예쁘시지만 유머 감각도 있으셔서 저를 항상 웃게 해주시곤 했어요. 그런 저희 엄마가 작년 10월에 돌아가셨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첫 번째 쓰러지신 후 뇌졸중이 두 번이나 또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찾아온 뇌졸중으로 결국 저희 어머니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제가 중학생이었을 때부터 작년까지 25년이 훌쩍 넘는 세월 동안 앉아만 계시고 집에만 계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 현재의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루하루 바쁘게 살던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던 선배가 친구들과 펜션에 놀러 갈 것이라며 너도 한번, 아니, 오랜만에 휴식이 필요할 것 같으니 꼭 오라고 하더라고요. 아픈 어머니를 집에 혼자 남겨두고 놀러 갈 생각은 전혀 없었는데 엄마도 저를 안쓰럽게 생각하셨는지 하루쯤은 혼자 있어도 되니 재미나게 놀다 오라고 하셨습니다. 엄마와 친한 친구분이 계셨는데 하루만 엄마를 부탁드린다고 하고 저는 선배가 오라는 펜션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난 지금의 여자친구에게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이건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얘기인 줄 알았습니다. 저희 여자친구는 보면 볼수록 저희 이상형이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시기에 저는 내 처지를 잘 알고 있었기에 여자를 만난다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오직 아픈 엄마 봉양을 잘 하는 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도저히 여자친구와 헤어지기가 싫었습니다.
1박 2일의 펜션 여행이 끝나고 여자친구를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까지 사귀었던 여자들, 결혼을 결심했던 전처 등 다른 사람들에게는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이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며 여자친구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저는 일상으로 다시 돌아와서도 여자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신나게 생활을 할 수 있었고, 너무나도 예쁘고 귀여워서 엄마도 너무 좋아할 것 같은 여자친구를 엄마에게 빨리 소개해주고 싶었습니다. 여자친구와 함께 엄마에게 인사도 드리고 저희는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어요. 여자친구와 저희 엄마는 너무나도 케미가 잘 맞았습니다. 우리 셋은 만나기만 하면 웃음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저희 셋이 있을 때 저희 엄마는 어느 때보다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혼한 후에 한참 젊은 나이에 연애도 못하고 엄마만 돌보며 사는 것이 엄마도 안쓰러우셨겠죠. 엄마가 제 여자친구를 무척이나 좋아하는 것을 보며 저는 자식이 혼자 사는 것도 불효구나, 행복한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이 효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에게 적극적으로 행동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에는 거동이 불편한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이 여자친구에게 미안해서 생각이 복잡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가는 것은 사람으로서, 남자로서 어쩔 수 없었나 봅니다. 쓰다 보니 저도 참 이기적인 놈이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욕하셔도 할 말은 없습니다. 또한 저는 한 번의 이혼 경험이 있기에 조심스럽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며 한 달, 두 달, 세 달, 시간이 흐르다가 엄마는 급격히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셨습니다. 결국엔 하늘나라로 보내드려야 했고, 외동아들인 저는 빈소를 홀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여자친구는 장례식 내내 저와 함께 있어 주었어요. 장례식이 끝나고 발인 때도, 그리고 엄마의 고향에도 같이 가 주었습니다. 엄마가 좋아하셨던 여자친구가 함께 빈소를 지켜주어 엄마를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가시면서도 좋은 일을 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장기 기증을 원하셨고, 의사가 되고 싶은 사람들에게 실험 대상으로라도 좋은 일을 하시고 싶다고 하시며 장기 기증을 결정하신 것이었어요. 그런데 오랫동안 복용해온 약물들, 진통제를 비롯한 각종 약들로 인해 장기들이 너무 손상되어 기증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어디 하나 멀쩡한 곳이 없기에 병원 의사 실습생들의 실험 대상으로도 기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에 우리 엄마가 오랜 세월 많이 힘드셨는데, 아들 곁을 지켜주기 위해 삶의 의지를 가지고 참고 견디며 이 못난 아들 곁을 지켜주셨다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도 힘들었습니다. 너무나 마음 아팠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이제 3개월이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슬픔에 잠겨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이 망연자실하여 살면 순간 폐인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것이 두려워 여자친구를 떠올리며 이를 악물고 버티며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남기신 마지막 말씀은, 엄마는 혼자서 시체놀이 하고 있을 테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와. 그리고 여자친구랑 행복하게 오래오래 함께 했으면 해. 였습니다. 다행히 생전에 그렇게 엄마가 좋아하시던 여자친구는 고맙게도 엄마의 임종을 저와 함께 지켜주었습니다. 엄마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살려고 노력 중입니다. 여자친구도 전 남편의 외도로 이혼을 하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며 어렵게 살았다고 합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주며 엄마의 유언처럼 꼭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엄마와의 약속을 지켜야 하는 것도 있지만 일단 여자친구를 저는 너무나도 사랑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는 나를 웃게 해주고
우리 엄마가 고통 속에서 버티고 버티시다가 여자친구를 보고 안심하고 하늘나라로 가실 결심을 하게 해준 은인과 같은 여자친구를 저는 꼭 행복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여자친구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려 합니다. 제가 여자친구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사는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엄마의 유언처럼 엄마가 보고 싶을 때 언제든지 엄마의 고향에 계신 엄마를 찾아뵐 생각이고요. 또 엄마가 그렇게도 좋아했던 여자친구와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 효도인 것 같아 행복하려 노력 중입니다. 엄마를 보내드린 지 오래되지 않아서 아직도 힘들고 엄마가 보고 싶어 미치겠습니다. 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살아생전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드리지 못해서 미안한 마음에 가끔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고 경험도 없고 정신없는 상황에서 납골당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오랜 투병으로 고생하는 것을 봐오신 어머니의 지인분들께서는 이제 고통에서 벗어나 25년 동안 앉아만 누워만 있었으니 훨훨 날아다니면 좋겠다 하시며 엄마의 고향인 섬의 바닷가에 뿌려드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 또한 같은 생각이라 그렇게 했어요. 저희 엄마는 조그만 섬마을 소녀였어요. 아주 작은 섬마을이라 지금은 거의 사람이 살지 않는다고 합니다. 엄마가 이제는 가고 싶은 곳 다니면서 즐겁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퇴근 시간을 기다리시는 엄마, 퇴근 후 집에 들어갔을 때 저를 바라보시던 왕방울만한 우리 엄마의 눈, 엄마의 크고 예쁜 눈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직 사망신고서가 낯설기만 합니다. 사망신고 전 마지막으로 엄마의 이름이 적혀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앞에 놓고 여자친구와 둘이 나란히 앉아 여자친구와 함께 엄마에 대한 그리움을 느껴봅니다. 내일부터는 또 바쁜 일상이 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 일신사에서 어떤 사연자분의 친오빠에 대한 가슴 시린 사연을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위로의 댓글을 달아주신 것을 보고 저도 많은 분들께 위로를 받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보냅니다. 여러분들의 정감 있는 위로를 받고 나면 더 엄마에 대한 그리움에 빠져 있는 시간이 줄어들 것 같아서요. 그렇게 제가 엄마를 그리워하지 않고 하루하루 힘차게 살아가는 것을 저희 엄마가 하늘나라에서 원하시고 계실 것 같습니다. 일하면서 사랑이 크셨던 친오빠를 그리워하는 분의 사연을 들으며 어찌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저 또한 여기 계신 마음 따뜻한 분들께 위로받고 싶네요. 제 사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사랑해. 난 왜 엄마가 살아계실 때보다 요즘에 오히려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까? 엄마 아들 정말 못났다, 그치? 엄마의 하나뿐인 아들 지금 행복하게 잘 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잘 지켜봐줘. 여기저기 놀러 다니느라 바쁘면 나 안 지켜봐줘도 돼. 난 잘 지낼 거니까. 조만간에 엄마 고향 섬으로 갈게.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일신사는 여러분들의 사연으로 제작됩니다. 많은 사연 제보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사연은 아래 메일 주소로 부탁드려요.